방금 7,500원 결제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편의점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저기, 저 아이들입니다. 사장이 편의점 안 구석에 있는 테이블을 가리키자 3명의 여자아이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남자가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너희가 방금 긁은 카드 좀 보여줄래? 세 자매 중 첫째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 있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남자는 카드를 보고 화들짝 놀라며 물었어요. 이 카드 어디서 난 거니? 엄마가 주셨어요. 너희 엄마가 누군데? 한수진이요. 순간 남자는 너무 놀랐습니다. 수진이는 지금 어디 있어? 엄마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남자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7,500원. 그 작은 금액으로 편의점에 모인 이 네 사람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억수같이 쏟아지는 세상을 삼켜버릴 듯한 폭우였죠. 그 빗줄기 아래 한성그룹 본가 저택의 철문 앞에서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온몸은 비로 젖었고 정성껏 올린 머리는 풀어져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수진, 25살이었고 한성그룹 회장의 막내딸이었죠. 철문 안쪽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수진의 아버지 한영철이었어요. 6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호령 한 번의 대기업 임원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사람, 한성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그가 내던진 서류 뭉치가 철문 틈새로 날아와 빗속에 흩어졌습니다.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였죠. 종이들이 빗물에 젖어 잉크가 번지는 동안 수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나와 문을 열어줄 거라는 기대 따위는 애초에 하지 않았어요. 다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딸의 결혼을 축복해달라고 빌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 소박한 바람마저 빗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수진이 사랑한 남자는 민우라는 이름의 가난한 고시생이었습니다. 재벌가 상속녀에게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었죠. 좋은 집안도 번듯한 직업도 미래를 보장할 재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따뜻했고 함께 있으면 가슴 한쪽이 포근하게 데워지는 것 같았어요. 수지는 그 따뜻함 하나만 믿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철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어요. 저택 안에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빗소리만이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돌아서는 그녀의 등 뒤로 굳게 잠긴 철문이 빗속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은 도시 외곽의 작은 예식홀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도 붉은 카펫도 없었어요. 하객이라고는 민우의 고시 동기 서너 명이 전부였고 축의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친구들은 대신 손수 만든 꽃다발을 들고 왔죠. 신부 대기실 거울 앞에서 수지는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살며시 열렸어요. 수지는 화장대 거울로 문 쪽을 보았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은 그녀의 오빠 한승민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아버지 몰래 빠져나온 티가 역력했습니다. 오빠! 수진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승민은 말없이 동생에게 다가와 마주 앉았습니다. 품속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동생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죠. 금반지였어요. 화려하지 않은 얇은 금반지. 수진은 이 반지를 알고 있었어요. 승민이 처음 월급을 받던 날 동생 시집 보낼 때 주려고 샀다던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승민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가 동생의 손을 잡고 약지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수진아, 꼭 잘 살아야 해. 수진은 오빠의 손을 꼭 쥐었어요. 오빠.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승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건 자기라고,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한 게 자기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동생의 이마에 이마를 가볍게 맞대었다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행복해야 해, 알았지? 문을 열고 나가는 오빠의 뒷모습을 수지는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복도 끝에서 승민이 한번 돌아보았고 남매는 멀리서 눈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민우는 끝내 고시에 합격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가정을 꾸렸죠. 수진도 과외 아르바이트와 반찬 가게 일을 하며 남편을 도왔습니다. 그러다 첫째 딸 서윤이가 태어났어요. 민우는 분만실 밖 복도를 서성이다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자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간호사가 건네준 아기를 처음 안아들었을 때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흘렀고 이번에는 쌍둥이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은서와 민서, 똑같이 생긴 두 아기는 번갈아 울어대며 부부를 정신없게 만들었지만 민우와 수지는 그저 행복하기만 했어요. 여보, 우리 진짜 부자다. 아이들 보고 있으면 부자가 된 것 같아. 민우가 잠든 쌍둥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은행 잔고는 늘 바닥을 기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이 작은 빌라 안에서 그들은 정말로 부자였어요. 10살이 된 서윤이는 벌써 의젓한 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동생들 우유를 데워주고 기저귀도 갈아주었죠. 엄마 아빠가 일하느라 바쁠 때면 동생들을 업고 동네 놀이터를 거닐기도 했어요. 그렇게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날도 민우는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식탁에 앉아 수진이 차려준 된장찌개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서윤이가 아직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와 아빠 옆에 앉았고 민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아빠 오늘 일찍 올게. 서윤이 수학 숙제 같이 하자. 진짜요? 약속이에요. 현관에서 수진이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민우는 아내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요람 속 쌍둥이들을 한 번씩 들여다본 뒤 문을 나섰어요. 다녀올게 여보. 문이 닫히고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점심때쯤이었습니다. 수진이 쌍둥이들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은 수진의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죠. 공사장 크레인이 무너졌다는 소식이었어요. 수진은 쌍둥이를 이웃집에 급히 맡기고 서윤이의 손을 잡은 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그녀의 손이 쉴 새 없이 떨렸어요. 서윤이가 엄마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그 작은 손도 함께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수지는 간호사에게 남편 이름을 말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수술 중입니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을 바라보며 수지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옆에 앉은 서윤이가 엄마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수지는 벌떡 일어나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보호자분,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순간 수진의 무릎이 꺾이듯 바닥에 닿았습니다.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이 긴 복도를 가득 채웠어요. 서윤이가 쓰러진 엄마를 붙들며 함께 울었고 그 울음소리는 병원 복도 끝까지 메아리쳤습니다.
장례식장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민우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연락이 닿는 친척도 없었어요. 조문객이라고는 공사장 동료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수지는 혼자서 모든 것을 치러야 했어요. 영정 사진 속 민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사진 앞에 선 수진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셔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아빠 영정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아빠, 수학 숙제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쌍둥이들은 아직 돌도 지나지 않아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냄새에 보채기만 했죠. 수지는 한 팔로 쌍둥이를 안고 한 손으로 서윤이의 등을 쓸어주었어요.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장례식장 입구로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에 손에는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영정 앞에 다가와 묵념을 하더니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철이라고 합니다. 민우 형이랑 같은 현장에서 일했어요. 수진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이 평소에 얼마나 가족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예쁜 딸 셋이랑 천사 같은 아내가 있다고 매일 얘기했습니다. 박 씨는 영정 사진 앞에 꽃을 놓았어요. 그리고 구석에서 울고 있는 서윤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많이 힘들지? 아저씨가 엄마랑 너희들 잘 챙길게. 아빠가 부탁했거든. 박 씨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눈빛은 진심 어린 것처럼 보였어요. 수지는 낯선 사람의 친절에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남편 민우를 보낸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수지는 요즘 들어 부쩍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환절기 감기려니 했어요. 하지만 기침이 낫지 않았고 어느 날 아침에는 세면대에 피가 묻어나왔습니다. 병원 진단실의 흰 벽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던 날이었어요.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가리키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폐암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수진의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남편을 보낸 지 한 달, 새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도 막막한데 이제는 자신마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 진료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박진철은 장례식 이후로도 자주 집에 들렀어요. 서윤이 학교도 도와주고 장을 받아주고 고장난 형광등도 갈아주었습니다. 수지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았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새 아이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형수님, 저도 아는데요. 많이 힘드시잖아요. 병원비도 들 텐데 애들 분유값에 학원비에 혼자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수님 몸도 많이 안 좋으신 거 다 알아요. 이러다 진짜 아이들 길거리에 내앉게 생겼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 제가 책임질게요. 박 씨의 손이 수진의 손등을 덮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수진은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어요. 품속에는 결혼식 날 오빠가 끼워준 금반지가 있었지만 친정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을 나온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빠에게까지 짐이 되기 싫었던 걸까요? 결국 아무런 힘도 남아있던 수지는 계속되는 박 씨의 권유에 재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 아이들을 돌봐줄 아빠가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재혼 첫날 밤 아이들이 잠든 늦은 시각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하는 박 씨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죠.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야, 한성그룹 돈 언제 가져올 거야? 수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민우 형한테 다 들었어. 네가 한성그룹 회장 딸이라며? 그 부잣집 딸이 왜 이 꼴로 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내 마누라니까 가서 돈 좀 타와. 박 씨가 식탁 위의 그릇들을 팔로 쓸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사기 그릇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들 방에서 쌍둥이들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고 서윤이가 놀라서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제야 수지는 깨달았어요. 이 남자가 처음부터 노린 건 자신의 출신이었다는 것을. 민우가 무심코 했던 말 한마디, 술자리에서 동료들에게 사실 우리 와이프가 재벌가 딸이야라고 농담처럼 던진 그 말이 이 남자의 귀에 들어갔던 거였습니다. 박 씨는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수진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었고 기침할 때마다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박 씨는 병원에 데려가기는커녕 약값조차 아깝다며 투덜거렸어요. 약 먹어봤자 어팔이 죽을 건데 뭐하러 돈을 써?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이 화장실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어요. 그 소리에 서윤이가 잠에서 깨어 달려왔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서윤이가 쓰러진 엄마를 흔들며 울부짖었지만 수지는 의식을 차리지 못했어요. 타일 바닥에 붉은 피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새아빠, 빨리 와요. 구급차 불러줘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박 씨가 천천히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걸어왔어요. 하지만 그는 쓰러진 수진을 보고도 전화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수진의 옆을 지나쳐 침실로 들어갔어요. 서랍을 열고 뭔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서류였어요. 새아빠 뭐해요? 엄마가 피 흘리고 있단 말이에요. 서윤이의 절규에도 박 씨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찾아 수령액을 꼼꼼히 확인한 뒤에야 그는 느릿느릿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여보세요, 119예요?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는데요. 전화기를 든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타일 바닥에 퍼져가는 핏자국 위로 형광등 불빛이 내려앉았고 서윤이는 쌍둥이 동생들을 끌어안은 채 엄마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점점 가까워지는 동안 박 씨는 보험 서류를 책상 서랍 깊숙이 챙겨 넣었습니다. 그날 수지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죽지 못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응급실에서 겨우 의식을 되찾은 그녀는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버텼고 의사들도 놀랄 만큼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퇴원 후에도 수지는 하루하루를 이어갔어요. 새 딸아이가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을 두고 눈을 감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망가져 갔어요. 살이 빠져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수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아이들 밥을 차렸어요. 서윤이 학교 갈 준비를 도와주고 쌍둥이들에게 우유를 먹였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나가면 화장실에 숨어 피를 토했죠. 약이 떨어진 날이었어요. 박 씨에게 약값을 달라고 하면 또 어떤 소리를 들을지 뻔했습니다. 수지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비상금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들고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어요. 다행히 박 씨는 아침부터 어디론가 나간 뒤였습니다. 약국으로 가는 길, 길모퉁이 가판대 앞을 지나치다가 수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신문 일면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한성그룹 창업주 부부,
교통사고로 동반 별세, 재개 거물의 갑작스러운 비보, 내일 합동 연결식. 수진의 손에서 약봉지가 떨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수진은 그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신문 속 부모님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빗속에서 자신을 내쫓던 아버지. 그래도 수진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딸을 버린 건 아버지의 방식대로 사랑한 거라고, 더 큰 상처를 주기 싫어서 아예 인연을 끊은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왔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찾아가 용서를 빌 수 있을 거라고 막연히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게 된 거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길거리 한복판에서 수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연결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상복 대신 낡은 검정 외투를 걸치고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어요. 절연당한 딸이 버젓이 상주석에 앉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아니, 그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결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언론사 기자들까지. 한성그룹 창업주 부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온 조문객이 끝도 없이 줄을 이었습니다. 수지는 식장 뒤편 구석에 서서 멀리 재단을 바라보았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근엄한 표정이었고 어머니는 온화하게 웃고 있었어요. 수지는 마스크 안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저 미소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던가요? 결혼식 날 철문 안쪽에서 커튼 틈으로 딸을 지켜보시던 그 눈빛이 떠올랐어요. 차마 나오지는 못하셨지만 커튼 뒤에서 어머니가 울고 계셨다는 걸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사가 낭독되고 헌화가 이어졌어요. 수지는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2시간이 넘도록 그 자리를 지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부모님께 드리는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식이 끝나갈 무렵 수지는 슬그머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뒤편 복도를 돌아 여자 화장실 문을 열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마스크를 내리자 헬쑥하게 야윈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어요. 화장실을 나가는데 누군가 수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이상해서 고개를 드는 순간 눈이 마주친 사람은 오빠였어요. 화장실 입구에 서서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줄에 접어든 그의 얼굴에는 상주의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그의 눈빛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그리고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수진이 맞니?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승민이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그리고 동생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목이 그의 손 안에서 너무나 가볍게 느껴졌어요. 이 꼴이 대체 뭐냐, 한수진. 수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오빠의 눈을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의 팔을 걷어 올렸어요. 뼈만 남은 팔뚝이 드러났습니다. 핏줄이 파랗게 비쳐 보일 정도로 살이 빠져 있었어요.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답 대신 눈물만 뚝뚝 떨어졌어요. 승민은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내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수진도 오빠의 등을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둘 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동생을 떼어놓으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검은색 카드 한 장이었습니다. 카드 표면에는 금색으로 한성그룹 로고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거 가져가서 필요할 때 써.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난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네 몰골 좀 봐. 승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는 숨을 고르고 다시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잘 먹고 다녀야지. 뼈밖에 안 남았잖아. 제발 가져가서 써. 수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승민은 한숨을 내쉬더니 동생의 외투 주머니에 카드를 억지로 밀어 넣었어요. 이걸로 필요한 거 있으면 사. 한도 생각하지 말고 써. 알겠지? 수진이 카드를 빼내려 하자 승민이 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가 안 쓸 거 알아. 근데 그냥 가지고 있어. 제발. 정말 힘들 때, 네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써. 그때는 꼭 써. 수진의 입술이 떨렸어요. 고마워, 오빠. 정말 보고 싶었어. 승민이 다시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승민을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승민은 아쉬움을 삼키며 동생에게서 몸을 뗐습니다. 나중에 꼭 다시 보자. 알았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승민이 떠나고 수지는 혼자 남았어요. 주머니 속 카드의 무게가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박 씨가 거실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시끄럽게 울리는 가운데 그의 눈빛이 수진을 훑쳤어요. 어디 갔다 이제 와?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약 사러 갔어요. 약? 약국이 어디 산 너머 바다 건너에 있어? 몇 시간을 싸돌아다녀? 박 씨가 약봉지를 바닥에 던지고 다시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수지는 약봉지를 주워들고 조용히 방으로 향했어요. 방문을 닫자마자 수지는 옷장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낡은 성경책 한 권이 거기 있었어요. 어머니가 결혼 전에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책 갈피를 펼치고 그 사이에 검은 카드를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어요. 이 카드를 쓸 일은 없을 거라고 수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만약을 위해, 정말 만약을 위해 간직해두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수진의 병세는 더 빠르게 악화되었어요.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는 애써 웃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 혼자 피를 토하고 혼자 닦아냈습니다. 서윤이는 중학생이었지만 이미 집안의 기둥이 되어 있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쌍둥이 동생들을 챙기고 엄마를 위해 미음을 끓였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추는 손이 아직 서툴렀지만 서윤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냄비 앞에 쪼그려 앉아 나무주걱으로 저으며 엄마가 좋아하시는 농도를 맞추려 애썼습니다. 언니, 이거 들고 가. 6살 은서가 양말 한 켤레를 들고 왔어요. 민서는 물컵을 조심조심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세자매가 엄마 방으로 들어갔어요. 수지는 침대에 기대 앉아 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미음이에요. 드세요. 서윤이가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엄마 입에 가져다 댔어요. 수지는 떨리는 입술로 미음을 받아 먹었습니다. 은서는 엄마 발치에 앉아 양말을 신겨주었고 민서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우리 딸들 고마워.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술에 취해 들어왔고 요란하게 소리를 지르다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잠든 깊은 밤 수진은 서윤이를 조용히 깨웠어요. 서윤아, 일어나봐. 서윤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침대 머리맡에 앉아 무언가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엄마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습니다. 엄마, 왜요? 수진이 서윤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손바닥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았습니다. 검은색 카드였어요. 서윤아, 잘 들어. 이 카드는 엄마의 오빠, 그러니까 네 외삼촌이 주신 거야. 서윤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없을 때 혹시라도 정말 힘들면, 정말 갈 곳이 없고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을 때 이 카드를 써. 알았지?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없어져? 서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딸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힘겹게 미소 지었어요. 사람은 언젠가 다 떠나. 엄마도 그래. 근데 그건 슬퍼할 일이 아니야. 엄마가 떠나도 너희는 꿋꿋하게 살아야 해. 알겠지? 서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싫어. 엄마 아무데도 가지 마. 안 간다고 해요. 수진이 딸을 끌어안았어요. 우리 서윤이 언니잖아. 은서, 민서 잘 챙겨줘야 해. 엄마 대신 동생들 지켜줘야 해. 서윤이가 흐느꼈습니다. 수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이 카드는 아무한테도 보여주면 안 돼. 특히 새아빠한테는 절대로. 알겠지? 서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지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딸 사랑해.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수지는 더 이상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거친 소리가 났고 손끝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서윤이는 학교에도 가지 않고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쌍둥이들도 엄마 방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엄마, 물 마실래요? 서윤이가 물컵을 가져왔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작게 저었어요. 이제는 물을 삼키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서윤아, 엄마 손 잡아줘. 서윤이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뼈만 남은 손이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쌍둥이들이 침대 양쪽에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은서야, 민서야, 이리 와. 쌍둥이가 엄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세 딸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어요. 서윤아, 동생들 잘 부탁해. 서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엄마가 낳고 나서 같이 해요. 응? 엄마. 수지는 대답 대신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사랑해, 우리 딸들. 엄마가 많이 사랑해. 그 말을 끝으로 수진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서윤이가 엄마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엄마. 쌍둥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서윤이도 엄마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소리만이 조용히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한수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세 딸아이를 남기고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 손을 놓지 않았던 그 손에는 결혼식 날 오빠가 끼워준 금반지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수진이 숨을 거둔 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세 자매가 엄마의 차가워진 손을 붙잡고 울고 있는 사이 박 씨는 거실에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방 안에서 새어나왔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거기 보험사죠? 네, 제 아내가 방금 사망했는데요. 보험금 청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전화기 너머로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어요. 아, 서류 준비요? 사망진단서랑 가족관계 증명서? 네네,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세요. 금액이 얼마나 되죠? 숫자를 듣는 순간 그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5억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박 씨는 기지개를 켰어요.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후련한 표정이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장례는 허술했습니다. 박 씨는 가장 싼 장례 패키지를 골랐어요. 빈소도 가장 작은 방이었고 조문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진의 지인이라고는 연락할 곳이 없었고 박 씨가 알릴 생각도 없었죠. 서윤이는 검은 옷도 없이 교복 차림으로 엄마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쌍둥이들은 무슨 일인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언니 옆에서 조용히 졸고 있었습니다. 이틀 만에 장례가 끝났어요. 박 씨는 화장을 선택했습니다. 묘지 관리비가 아깝다는 이유였어요. 서윤이가 제대로 된 장지에 모시고 싶다고 애원했지만 박 씨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 네 엄마 병원비에 다 날아갔어. 거짓말이었어요. 수지는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했습니다. 박 씨가 약값조차 아까워했으니까요. 화장터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를 때 서윤이는 쌍둥이들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어요. 눈물은 이미 마를 대로 말라 있었습니다. 은서와 민서는 언니 옷자락을 붙잡은 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엄마, 어디 가는 거야? 민서가 물었습니다. 서윤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 씨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은 내 명의야. 알아들었냐? 서윤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여기 엄마 집이에요. 엄마랑 아빠가 같이 살던 집이라고요. 박 씨가 비웃었습니다. 네 엄마 아빠? 둘 다 죽었어. 이제 이 집 주인은 나야. 그리고 너희들. 그가 복도 끝을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좁은 창고 문이 있었습니다. 청소도구와 잡동사니를 넣어두던 곳이었죠. 오늘부터 거기서 자. 내 눈에 띄지 마. 서윤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거기는 창고예요.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자요? 그럼 나가든가. 니네를 먹여 살릴 의무 같은 거 나한테 없어. 쌍둥이들이 언니 뒤에 숨어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서윤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나가면 갈 곳이 없었어요. 당장 오늘 밤 어디서 잘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세 자매는 창고로 들어갔어요. 빗자루와 대걸레를 한쪽으로 밀어내고 바닥에 얇은 이불 한 장을 깔았습니다. 세 명이 눕기에는 너무 좁았어요. 서윤이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으면 쌍둥이들이 양옆에서 언니에게 기대어 잠을 청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고에는 창문이 없었어요. 환기구 하나가 천장 근처에 뚫려 있었지만 공기는 늘 축축하고 퀴퀴했습니다. 밤이면 어딘가에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서윤이는 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언니가 있잖아. 보험금이 박 씨에게 입금된 날의 저녁 무렵 집안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낯선 여자들의 웃음소리, 술병 부딪히는 소리, 음악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서윤이가 창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거실에 사람들이 잔뜩 있었어요. 박 씨가 소파 한가운데 앉아 있었고 양옆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온갖 음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술병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쏜다. 다 먹어, 다 마셔. 박 씨가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창고 안에서 쌍둥이들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아이들은 아침부터 물 한 컵밖에 먹지 못했습니다. 서윤이도 배가 고팠지만 저 사람들 앞에 나갈 수는 없었어요. 파티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간 뒤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열고 나왔어요. 혹시 남은 음식이 있을까 싶었지만 거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빈 그릇과 술병뿐
먹을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쓰레기통을 열어보았어요. 치킨 뼈다귀와 피자 껍데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서윤이의 손이 쓰레기통 안으로 뻗었다가 멈췄어요. 창고로 돌아가는 서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굶는 일은 없었습니다. 엄마가 물만 마시더라도 아이들에게는 꼭 밥을 차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밥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쯤 지난 날이었어요.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밤, 세 자매는 창고 안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고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갑자기 창고 문이 벌컥 열렸어요. 박 씨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세 자매의 옷가지 몇 벌을 대충 쑤셔 넣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가. 서윤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네. 입 하나라도 줄여야지. 나가라고. 박 씨가 가방을 창고 밖으로 던졌습니다. 가방이 떨어져 옷가지가 쏟아졌어요. 지금 밖에 비 와요. 우리 어디로 가요?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박 씨가 서윤이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서윤이가 버티려 했지만 어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쌍둥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며 언니를 따라 나왔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밖은 폭우였어요. 빗줄기가 쏟아지고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서윤이가 돌아서서 박 씨를 올려다보았어요. 제발이요. 오늘 밤만이라도요. 박 씨는 대답 대신 현관 도어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는 소리가 삐삐삐 울렸어요. 돌아올 생각 마라. 문이 닫혔습니다. 세 자매는 빗속에 서 있었어요. 쌍둥이들은 금세 비에 흠뻑 젖어 떨고 있었어요. 언니 추워. 민서가 울먹였습니다. 서윤이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두 동생을 감싸 안았어요. 그녀 자신은 얇은 티셔츠 차림이었지만 동생들을 먼저 챙겨야 했습니다. 가자. 일단 비 피할 때를 찾아보자. 서윤이가 가방을 들고 앞장섰어요. 쌍둥이들이 언니 손을 꼭 잡고 따라왔습니다. 세 자매는 빗속으로 걸어갔어요. 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세 자매는 시외버스 터미널 대합실에서 잠을 청했어요. 구석자리에 웅크린 채 젖은 옷을 서로의 체온으로 말리며 밤을 보냈습니다. 대합실에는 노숙자들과 술 취한 어른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어요. 누군가 이상한 눈빛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서윤이는 동생들을 감싸 안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세 자매는 떠돌았어요. 낮에는 공원 벤치에서, 밤에는 지하도나 건물 처마 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공원 음수대에서 물을 마셨어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세 자매는 어느 건물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들은 이미 기력이 다해 서윤이에게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서윤이도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물로만 배를 채운 지 사흘째였어요. 이러다 우리 모두 죽을 수도 있어.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서윤이는 품속을 뒤졌습니다. 옷 안쪽 깊숙이 꿰맨 주머니가 있었어요. 거기에 엄마가 남긴 카드를 숨겨두었습니다. 검은색 카드가 손에 잡혔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힘들 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써. 지금이었어요. 서윤이가 고개를 들었는데 멀지 않은 곳에 편의점 간판이 보였습니다. 은서야, 민서야. 언니 따라와. 빨리. 세 자매가 편의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손에는 엄마가 남긴 카드를 꼭 쥔 채 서윤이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편의점을 향해 걸었어요. 마지막 자존심도 두려움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살려야 했어요. 편의점 앞에 도착했을 때 서윤이의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환한 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열대에는 빵과 과자, 삼각김밥과 도시락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사흘을 굶은 아이들에게 그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있잖아. 언니가 혼자 먼저 들어갈게. 이 카드가 진짜 되는지 모르거든. 안 되면 그냥 나와야 하니까 너희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은서와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제되면 언니가 손 흔들게. 그때 들어와. 알았지? 서윤이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품속에서 검은 카드를 꺼내 손에 꼭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딩동.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편의점 안은 따뜻하고 밝았어요. 진열대마다 먹을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이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진열대 사이를 천천히 걷다가 빵 코너 앞에 멈췄어요. 단팥빵, 크림빵, 소보로빵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보았어요. 하나에 1,500원이었습니다. 3개면 4,500원. 우유 냉장고로 갔어요. 작은 흰 우유가 개당 1,000원이었습니다. 3개면 3,000원. 다 합치면 7,500원. 서윤이의 손이 떨렸어요. 이 카드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외삼촌한테 받은 거라고 했지만 혹시 한도가 얼마 안 되면 어쩌지? 7,500원도 안 되면? 서윤이는 빵 하나를 다시 내려놓으려다가 유리문 밖을 보았습니다. 은서와 민서가 바깥에서 유리문에 얼굴을 붙이고 있었어요. 은서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아니야. 3개 다 사야 해. 서윤이는 빵 3개와 우유 3개를 다시 집었습니다. 카운터로 걸어갔어요. 사장이 서윤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때 묻은 옷, 헝클어진 머리카락, 초췌한 얼굴. 어떻게 봐도 평범한 손님은 아니었죠. 이것만요. 서윤이가 빵과 우유를 카운터에 올려놓았어요. 사장이 바코드를 찍었어요. 삑삑삑. 기계음이 울릴 때마다 서윤이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7,500원이요. 서윤이가 카드를 내밀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떨려서 카드를 떨어뜨릴 것 같았어요. 사장이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긁었습니다. 띠링하고 기계음이 울렸어요. 서윤이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승인인지 거절인지 알 수 없었어요. 사장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가 카드를 보며 말했어요. 학생, 이거 VIP 카드네? 사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서윤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거절된 건가? 안 되는 건가? 사장이 영수증을 뽑아 건넸어요. 결제됐어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서윤이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려는 걸 간신히 버텼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안도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감사합니다. 서윤이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에는 기쁨 때문이었어요. 밖에서 은서가 유리문에 코를 납작하게 대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언니의 결제가 성공한 건지 실패한 건지 초조하게 지켜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서윤이가 활짝 웃으며 들어오라고 손짓하자 쌍둥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딩동. 유리문이 열리고 은서와 민서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어요. 쏟아지는 따뜻한 불빛 아래 세 자매가 다시 모였습니다. 언니 됐어? 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됐어. 서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의점 한쪽 구석에 작은 테이블이 있었어요. 세 자매는 그곳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단팥빵 하나, 크림빵 하나, 소보로빵 하나.
그리고 흰 우유 3개. 은서 뭐 먹을래? 나 크림빵. 민서는? 나는 단팥빵. 서윤이가 빵을 하나씩 나눠주고 자신은 소보로빵을 집었습니다. 은서가 봉지를 뜯자마자 빵을 베어 물었어요. 입안 가득 달콤한 크림이 퍼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왜 울어?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몰라. 그냥 맛있어서. 민서도 단팥빵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사흘 만에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빵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온몸에 힘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서윤이는 소보로빵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달았어요. 너무 달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생각이 났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 밥은 꼭 챙겨주시던 엄마. 자기는 물만 마시면서 아이들에게는 맛있는 걸 먹이시던 엄마.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주신 카드 덕분에요. 고마워요, 엄마. 세 자매는 말없이 빵을 먹었어요. 편의점 형광등 불빛 아래 작은 테이블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세 아이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만찬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도심 한복판 한성그룹 본사 빌딩 최상층 회의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회의는 한창이었어요. 임원들이 돌아가며 보고를 했고 한승민 회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는 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만난 수진의 얼굴이 잊히지 않았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헬쑥하게 야윈 볼.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 건지. 카드를 쥐어주고 돌려보냈지만 그 후로 카드는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냐? 보고가 이어지는 도중 승민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회의 중에는 보통 무시했지만 습관처럼 화면을 흘끗 보았어요.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VIP 카드 승인 알림. 결제 금액 7,500원. 세분 편의점 세로마을점. 승민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 카드는 동생 수진에게 준 카드였습니다.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죠. 승민은 매일 이 알림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7,500원. 고작 7,500원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 얼마나 절박하면 이 카드를 꺼냈을까. 그것도 고작 7,500원을 위해서. 회의 중단. 임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아직 안건이 3개나 남았는데요. 다음에 하지. 승민이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호팀장이 재빠르게 따라붙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차 대기해. 지금 당장. 승민이 휴대폰 화면을 경호팀장에게 보여주었어요. 이 편의점으로 가자. 최대한 빨리. 경호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승민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손에는 여전히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화면에 뜬 7,500원이라는 숫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어요. 수진아, 제발 거기 있어라.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이어지는 길을 달려 드디어 편의점 앞에 도착했어요. 작은 편의점이었습니다. 24시간이라는 글자가 밝게 빛나고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벤치의 묵직한 엔진음이 편의점 앞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승민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편의점을 향해 달려갔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승민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편의점 안은 조용했어요. 카운터 뒤에서 사장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승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승민이 숨을 몰아쉬며
사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방금 7,500원 결제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CCTV 확인이 가능할까요? 사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 7,500원이요? CCTV까지 볼 필요 없습니다. 저기 저쪽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사장이 편의점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승민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테이블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3명의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때 묻은 옷, 헝클어진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한눈에 봐도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티가 났어요. 승민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빵 봉지와 빈 우유팩이 놓여 있었어요. 아이들 앞에 놓인 초라한 음식들. 그게 7,500원어치 전부였습니다. 승민이 천천히 테이블 앞에 섰어요. 아이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방금 7,500원 결제한 거 맞니? 큰아이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경계를 풀지 않은 채 승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카드를 좀 보여줄 수 있니?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품속에서 카드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검은색 카드였어요. 금색으로 한성그룹 로고가 새겨진 바로 그 카드. 동생 수진이의 손에 쥐어주었던 그 카드가 맞았습니다. 이 카드 어디서 난 거니? 큰아이가 대답했어요. 엄마가 주셨어요. 정말 힘들 때 쓰라고. 너희 엄마가 누군데? 한수진이요. 순간 승민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한수진. 동생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수진의 딸들. 너희 엄마는 수진이는 어디 있니? 서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는요? 입술이 떨렸어요. 엄마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편의점 바닥에 주저앉으며 손에 들린 카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오려 했지만 손을 들어 막았어요. 수진이가 죽었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 죽은 거야? 한 달 전이요. 그렇다면 장례식장에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수진이 죽은 거였어요. 그때 그 앙상한 몸으로 결국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거였습니다. 승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그냥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승민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세자매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편의점 사장이 카운터 뒤에서 숙연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어요. 다른 손님들도 자리에 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승민의 흐느낌만이 편의점 안을 가득 채웠어요.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승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서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서윤이요. 쌍둥이들은? 은서랑 민서예요. 승민이 천천히 일어나 바닥에 떨어진 카드를 주어 서윤이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나는 네 외삼촌이야. 네 엄마의 오빠. 서윤이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요? 그래. 진짜야. 승민이 조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쓸어주었어요. 이제 괜찮아. 외삼촌이 왔으니까. 이제 너희는 외삼촌이랑 같이 가는 거야. 서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진짜요? 진짜로 저희 데려가 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니네는 내 조카들이잖아. 내 가족이야. 은서와 민서가 잠에서 깼어요. 언니가 우는 걸 보고 놀란 표정으로 두리번거렸습니다. 언니, 왜 울어? 서윤이가 울면서 대답했어요. 울어도 돼. 이제 울어도 돼. 승민이 새 조카를 끌어안았습니다.
검은 벤츠가 긴 진입로를 따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가로수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정돈된 잔디밭이 양옆으로 펼쳐지고 저 멀리 분수대가 물줄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밖을 내다보았어요. 언니, 여기 어디야? 은서가 속삭였습니다. 민서도 고개를 빼꼼 내밀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윤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곳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차가 멈추었어요. 눈앞에 거대한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얀 대리석 기둥이 입구를 떠받치고 있었고 현관문은 새 아이가 나란히 누워도 남을 만큼 컸어요. 창문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경호원이 차 문을 열어주었어요. 승민이 먼저 내리고 새 조카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내려. 여기가 이제부터 니네 집이야.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서윤이가 멈칫했습니다. 바닥을 내려다보았어요. 대리석 위에 흙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지나온 자리마다 더러운 발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죄송해요. 서윤이가 황급히 신발을 벗으려 했습니다. 괜찮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바닥이 더러워졌어요. 바닥은 닦으면 돼. 니니가 여기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서윤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안쪽에서 가정부들이 일렬로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여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승민이 가정부들에게 말했어요. 이 아이들 좀 씻기고 옷 갈아입혀줘. 지금 당장. 그리고 따뜻한 거 먹을 수 있게 준비해. 가정부들이 다가와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안내했어요. 욕실은 서윤이네보다 컸습니다. 대리석 욕조에서 따뜻한 물이 콸콸 쏟아졌어요. 거품 목욕제가 풀리자 하얀 거품이 수북이 피어올랐습니다. 가정부 아주머니가 서윤이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일단 여기 들어가세요. 물이 따뜻할 거예요. 조심스럽게 욕조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온몸을 감쌌어요. 그 순간 서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목욕이 끝나고 가정부들이 아이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었어요. 부드러운 실크 잠옷이었습니다. 피부에 닿는 촉감이 구름처럼 포근했어요. 주방으로 내려오자 긴 테이블 위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승민이 의자를 당겨 아이들을 앉혔습니다. 다 니네 거야. 배불리 먹어. 은서가 스테이크를 작게 잘라 입에 넣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언니, 이거 진짜 맛있어. 민서도 따라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가 정신없이 음식을 먹는 동안 서윤이는 포크를 든 채 멈춰 있었어요. 승민이 물었습니다. 서윤아, 왜 안 먹어? 입맛 없어? 서윤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요, 맨날 물만 드셨거든요. 승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엄마는 항상 물만 마셨어요. 배 안 고프다고 아까 먹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엄마가 안 먹어서 우리한테 더 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서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이렇게 맛있는 거 보니까 엄마 생각나서 죄송해요. 승민이 서윤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쓸어주었어요. 미안하다, 서윤아. 삼촌이 미안해. 서윤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삼촌 잘못 아니에요. 삼촌은 몰랐잖아요. 아니야. 더 빨리 찾았어야 했어. 네 엄마가 내 동생이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줄 몰랐어. 삼촌이 잘못한 거야. 승민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식사가 끝난 뒤 승민은 아이들을
소파에 앉히고 물었습니다. 서윤아, 삼촌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윤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빠가 공사장에서 돌아가신 이야기, 엄마가 암 선고를 받은 이야기, 새아빠가 처음에는 친절했다가 재혼 후에 돌변한 이야기, 술에 취해 들어와 엄마를 때리고 돈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던 이야기, 엄마가 돌아가신 후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않고 화장해버린 이야기, 창고에서 잠을 자게 한 이야기, 보험금 받은 날 파티를 열고 아이들에게는 남은 음식도 주지 않은 이야기, 그리고 비 오는 밤 짐가방 하나만 들려 쫓겨난 이야기. 승민은 그저 묵묵히 들었습니다. 주먹이 부르르 떨렸지만 아이들 앞이었기에 참았어요. 서윤이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승민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잠깐 있어. 삼촌 금방 올게. 그리고 서재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 자식 내가 꼭 가만두지 않을 거야. 승민의 절규가 서재 안을 가득 채웠어요. 수진아, 내가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던 거니? 서재 바닥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몸을 일으켰어요. 슬픔 대신 서늘한 살기가 어렸어요. 서재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보안팀장이 곧바로 다가왔어요.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승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진철이라는 놈이 있어. 내 동생이랑 재혼했던 놈이야. 그놈 당장 찾아. 거실로 돌아오니 소파에 앉아있던 세자매 곁에 낯선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승민의 외동딸 지우였어요. 지우는 처음 보는 아이들을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승민이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얘네 누구야? 네 사촌 언니와 동생들이야. 아빠 동생, 그러니까 네 고모의 딸들이지. 서윤 언니랑 은서, 민서야. 지우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고모는요? 승민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고모는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어. 지우는 한참을 서 있다가 손에 들고 있던 토끼 인형을 서윤이에게 내밀었어요. 서윤이가 놀라 지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야. 슬플 때 안고 있으면 좀 나아져. 서윤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 지우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은서와 민서에게도 손을 흔들었어요. 얘들아, 나 지우야. 앞으로 잘 지내자. 응. 하고 쌍둥이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승민은 내 아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세 자매는 나란히 침대에 누웠어요. 생전 처음 누워보는 푹신한 침대였습니다. 몸이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았어요. 언니, 이거 꿈이야? 민서가 물었습니다. 아니, 꿈 아니야. 서윤이가 대답했어요. 진짜야? 응, 진짜야. 은서가 언니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도 반대쪽 손을 잡았어요. 세 자매가 손을 꼭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쌍둥이들의 숨소리가 고르게 잠들었어요. 서윤이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복도에서 문틈으로 들여다보던 승민이 조용히 발길을 돌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승민은 그 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수진아, 내가 잘 키울게. 네 딸들,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그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자식 반드시 내 손으로 끝장내줄게. 밤바람이 창문을 스쳤어요. 그날 밤 승민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서재에 앉아 보안팀이 보내온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박 씨라는 인간이 저지른 일들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망보험금 편취였어요. 수진 앞으로 들어두었던 종신보험이 있었습니다. 수혜자는 세 딸아이들로 지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박 씨는 수진이 암투병으로 의식이 흐려졌을 때 병원 면회 시간을 이용해 서류를 위조했어요. 수혜자를 세 자매에서 본인으로 슬쩍 바꿔치기 한 거였습니다. 수진이 숨을 거둔 날 박 씨는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척했어요. 그러면서 주머니 속 휴대폰으로는 보험금 접수 완료 문자를 확인하고 있었죠. 5억 원이 그의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승민의 이가 갈렸어요. 두 번째는 주거지 보증금 가로채기였습니다. 수진과 민우가 피땀 흘려 모아 장만한 작은 빌라가 있었어요. 전세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정도 되었죠. 박 씨는 재혼 후 수진을 설득해 빌라를 처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자는 명목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보증금 전액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어요. 아이들이 비 오는 밤에 쫓겨난 건 박 씨가 그 돈을 들고 도망치기 위해 미리 집주인에게 퇴거 통보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승민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보고서를 덮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이틀 후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박 씨는 허둥지둥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손에는 여권과 비행기 티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동남아행 편도 티켓이었죠. 며칠 전부터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 도망쳐야 해. 출국 심사대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심사대 앞에서 발걸음이 멈추었어요. 박진철 씨 맞으시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공항 보안 요원이 아니었어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저희랑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남자들이 박 씨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박 씨가 발버둥 쳤어요. 나, 놓으라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보았어요. 박 씨는 남자들의 소나기를 벗어나 화장실 쪽으로 도망쳐 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려 했지만 화면에 뜬 건 서비스 정지라는 문구뿐이었어요. 카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 커피 한 잔 사려다 거절당했죠. 왜 이래? 박 씨가 화장실 벽을 쳤어요. 그때 화장실 문이 쾅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칸 문 앞에 섰어요. 소란스러워지기 전에 조용히 가시죠? 박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남자들의 눈빛에서 농담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진심이었어요. 화장실 밖으로 끌려 나온 박 씨는 공항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검은 밴에 태워졌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밴이 멈추고 문이 열렸을 때 박 씨는 낯선 지하 공간에 있었습니다. 여기 어디야? 니들 뭐하는 놈들이야? 구두 소리가 울렸어요. 딱, 딱, 딱. 콘크리트 바닥을 밟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정장 차림에 손에는 골프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골프채 끝이 바닥에 끌리며 소름 끼치는 마찰음을 냈어요. 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남자를 알아보았어요. 뉴스에서 봤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한승민. 제게 서열 손꼽히는 재벌가의 수장이었죠. 승민이 박 씨 앞에 섰어요. 골프채를 세워 박 씨의 턱 아래에 가져다 댔습니다. 너였구나? 박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승민이 손짓하자 부하 한 명이 서류 뭉치와 사진들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뭔지 알아? 박 씨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보험금 수혜자 변경 서류,
위조된 서명, 은행 계좌 이체 내역이었어요. 네가 위조한 서류야. 내 동생이 죽어가는 동안 네가 몰래 바꿔치기 한 거지. 이번에는 다른 서류를 던졌어요. 이건 내 동생이랑 처남이 피땀 흘려 모은 전세 보증금 빼돌린 내역이야. 1억 5천. 어디로 갔나 봤더니 전부 네 도박빚 갚는 데 썼더라고. 박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회장님, 오해가 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민우가 죽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수진이 병원비에 애들 키우는 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었다고요. 저도 피해자예요. 승민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내 동생이 굶어가면서 애들 밥 해줄 때 넌 술 마시고 도박하고 다녔어. 내 동생이 죽어갈 때 넌 뒤에서 보험금 계산하고 있었잖아. 그리고 내 조카들을, 그 어린 것들을 비 오는 밤에 길바닥에 내쫓았어. 그게 피해자야? 박 씨가 잔뜩 겁에 질려 말했습니다. 잘못했어요, 회장님. 제발 살려주세요. 승민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각오해. 이제 시작이야.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한성그룹 법무팀 전체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본사 빌딩 한 개층 전체가 법무팀 사무실이었는데 그곳에 50여 명의 변호사들이 밤낮 없이 매달렸어요. 단 한 명의 피고인을 위한 기소장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벽면에는 박 씨의 범죄 내역이 빼곡히 적힌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학대와 유기, 사문서 위조, 보험 사기, 횡령, 배임, 살인 미수방조 등등 죄목이 20개가 넘었어요. 법무팀장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기소장 초안이 완성되었습니다. 검찰에서도 전폭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합니다. 승민이 서류를 꼼꼼하게 훑어보았어요. 빠뜨린 거 없지? 네. 저희가 확보한 모든 증거를 포함시켰습니다. CCTV 영상, 금융거래 내역, 위조 서류 원본, 그리고 아이들의 진술서까지. 승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론은 이미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에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내일 아침 뉴스부터 일제히 보도될 예정입니다. 승민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좋아. 온 국민이 알게 해. 그놈이 뭘 했는지.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이 들끓었습니다. 병든 아내 보험금 5억 가로챈 남편, 어린 자녀 3명 길거리에 유기. 재벌가 출신 아내 굶기고 학대, 사망 후 아이들 내쫓아. 무명 후원금 3억까지 횡령, 악마의 민낯. 인터넷은 폭발했어요. 박 씨의 얼굴 사진이 온갖 커뮤니티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댓글창에는 욕설과 저주가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검찰 앞에는 시민들이 모여들었어요.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방송국 앞에도 사람들이 몰려왔죠. 박 씨는 하루아침에 전 국민의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재판이 열린 날이었어요. 법원 앞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박 씨가 호송차에서 내리자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박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원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법정 안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어요. 승민도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서윤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거든요.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판사가 자리에 앉고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죄목 하나하나가 읽힐 때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피고인 박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 유기치사 방조 등 총 22개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가 박 씨를 바라보았어요.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박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판사 앞에 엎드렸어요.
재판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아내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었고, 저 혼자서 아이들까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뻔뻔하게 거짓말이야.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제재했습니다. 검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요. CCTV 영상이 법정 스크린에 재생되었습니다. 박 씨가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는 장면, 수진의 약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 비 오는 밤 아이들끼리 밖을 서성이는 장면 등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한서윤 양. 서윤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증인석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조금 떨렸어요.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서윤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했어요. 엄마한테도 저희한테도요. 그런데 재혼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엄마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한성그룹 돈 가져오라고요. 엄마가 돈이 없다고 하면 물건을 던지고 때렸어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서윤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약을 드셔야 했는데 새아빠가 약값이 아깝다면서 약을 버렸어요. 엄마가 피를 토해도 병원에 안 데려가고 보험 서류부터 찾았어요. 서윤이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를 창고에서 자게 했어요. 밥도 안 주고 남은 음식도 안 줬어요. 그리고 어느 날 비가 오는 밤에 짐을 밖으로 던지고 쫓아냈어요. 서윤이가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아이들을 철저히 배신했습니다. 병든 아내의 재산을 빼돌리고 죽어가는 그녀를 방치했으며 어린 아이들을 길거리에 유기했습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검사가 판사를 바라보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합니다. 최종 변론이 끝나고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인륜에 어긋나는 극악한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박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안 됩니다. 너무 가혹해요. 저도 사정이 있었다고요. 승민은 묵묵히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재판이 끝난 후 승민과 세 자매는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수진의 유골함이 모셔진 곳이었어요. 조용한 공간에 흰 국화가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창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유골함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승민이 유골함 앞에 섰습니다. 수진아. 낮은 목소리였어요. 그놈 죗값 받게 했다. 25년이야. 서윤이가 삼촌 옆에 섰어요. 쌍둥이들도 나란히 서서 엄마의 유골함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수진아. 네 딸들은 내가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 승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유골함 옆에 놓인 작은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삼촌, 저거 뭐예요? 응? 아, 네 엄마 유품함이야. 엄마 물건들 정리해서 넣어둔 거야. 서윤이가 상자를 열었어요. 낡은 금반지가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삼촌이 엄마에게 끼워준 반지였죠. 그리고 빛바랜 사진 몇 장, 아이들이 어릴 때 그린 그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자 밑바닥에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뭐지? 봉투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에게. 봉투를 열자 접힌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오빠, 나 수진이야.
이 편지를 쓰면서도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마 못 보낼 것 같아. 오빠한테 연락하면 또 폐만 끼칠 것 같아서. 오빠, 부탁이 있어. 이 편지 받으면 우리 애들 좀 찾아줘. 서윤이랑 은서, 민서. 다 착한 애들이야. 새아빠한테 맡기면 안 돼. 그 사람 좋은 사람 아니야. 오빠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결혼식 날 와줘서 고마웠어. 그 반지 아직도 끼고 있어. 다음 생에는 더 좋은 동생으로 태어날게. 오빠 사랑해. 수진이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진아,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어요. 미안하다. 오빠가 미안해.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더 빨리 갔어야 했는데. 서윤이도 울고 있었어요. 은서와 민서도 언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납골당 안에 울음소리가 가득 찼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조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울지 마. 이제 삼촌이 있잖아. 니네 엄마 부탁대로 삼촌이 니네 지킬 거야. 알았지? 서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서와 민서도 삼촌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세 자매가 저택에 온 지 어느덧 3달이 흘렀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넓은 방, 푹신한 침대, 맵기 차려지는 따뜻한 밥상. 꿈만 같았지만 동시에 어색하기도 했어요. 승민의 외동딸 지우는 12살이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부모의 사랑을 나눠본 적 없는 아이였죠. 갑자기 사촌 동생 셋이 나타나 자기 집에 살게 되었으니 마음이 복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였을 때 느꼈던 외로움이 채워지는 걸 점점 느끼고 있었어요. 자신에게도 언니가 생기고 동생이 생겼다는 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며칠 후, 내 아이가 지우의 방에 모였습니다. 지우가 자기 화장대 앞에 서윤이를 앉히고 헤어밴드를 골라주고 있었어요. 은서와 민서는 바닥에 앉아 지우의 인형들을 구경했습니다. 언니, 이거 어때? 지우가 분홍색 헤어밴드를 서윤이 머리에 얹었어요. 서윤이가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예쁘다. 근데 나한테 너무 화사한 거 아니야? 아니야, 언니한테 잘 어울려. 언니 피부가 하얘서 핑크가 받아. 지우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은서가 물었습니다. 지우 언니, 우리는요? 너네는 이따가 해줄게. 언니들 하고 나면. 민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나도 예쁜 거 하고 싶어. 지우가 피식 웃었습니다. 알았어. 다 해줄게. 내 아이의 웃음소리가 방 안에 가득 찼어요. 그때 지우가 문득 말했습니다. 있잖아, 나 언니랑 동생 생겨서 좋아. 서윤이가 돌아보았어요. 진짜? 응. 혼자 있으면 심심했거든. 아빠 엄마는 맨날 바쁘고 친구들은 집에 잘 안 놀러 오고. 근데 이제 언니도 있고 동생도 생겨서 좋아. 지우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서윤이가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좋아. 은서와 민서도 달려들어 두 언니를 안았습니다. 내 아이가 뒤엉켜 웃었어요. 저녁 식탁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조용히 앉아 눈치를 보며 밥을 먹었어요. 얼마나 먹어도 되는지, 더 달라고 해도 되는지 몰라서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아빠, 나 스테이크 하나 더 먹어도 돼? 지우가 포크를 들며 물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승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촌, 저도요? 은서가 손을 들었어요. 당연하지. 은서도 많이 먹어. 민서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그래, 민서도. 승민이 웃으며 고기를 잘라주었어요. 서윤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만히 밥을 먹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승민의 아내, 아이들의 외숙모 미영이 서윤에게 반찬을 덜어주었습니다. 서윤아, 너도 더 먹. 서윤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외숙모. 미영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식탁 위로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림, 가끔 터지는 웃음소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내 아이가 지우의 방에 모여 파자마 파티를 열었어요. 바닥에 이불을 깔고 옹기종기 누워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과자와 음료수가 사이사이에 놓여 있었고 방 안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서윤 언니, 고모는 어떤 사람이었어? 지우가 물었습니다. 서윤이가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우리 엄마는 진짜 착한 사람이었어. 자기는 굶으면서도 우리한테는 꼭 밥을 챙겨줬어. 맞아, 엄마 밥 맛있었어. 은서가 끼어들었어요. 엄마가 해준 계란말이가 제일 맛있었어. 민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가 좋았어. 잠이 안 올 때 불러주면 금방 잠들었거든. 서윤이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엄마는 힘들어도 우리 앞에서는 항상 웃었어. 아파도 괜찮다고 그랬고. 근데 사실 많이 아팠던 거야. 우리가 몰랐던 것뿐이지.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지우가 서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모, 많이 보고 싶지? 서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응, 많이 보고 싶어. 울지 마, 언니. 고모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언니가 우는 거 보면 고모도 슬프잖아. 지우가 서윤이를 안아주었어요. 은서와 민서도 달라붙어 언니를 껴안았습니다. 내 아이가 서로를 껴안은 채 밤이 깊도록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갔습니다. 복도 끝 서재에서 승민이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승민은 문을 조용히 닫고 서재로 돌아왔어요. 미영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들 뭐해요? 파자마 파티 한다더라. 한참 웃고 떠들고. 승민이 미영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이 위스키 잔을 건넸습니다. 지우가 요즘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맨날 심심하다고 투정 부렸는데 이제는 동생들이랑 노느라 정신이 없어요. 승민이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러게. 지우한테도 좋은 일이야. 서윤이도 많이 밝아졌고요. 처음 왔을 때는 눈치만 보더니 이제는 웃는 얼굴도 많이 보여요. 승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들이 적응을 잘해줘서 다행이야. 미영이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당신 동생분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딸들이 이렇게 잘 지내는 거. 승민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에 승민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택 정원에 봄꽃이 만발했어요. 벚나무 가지마다 연분홍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잔디밭 위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정원 한가운데 대형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사진작가와 조수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조명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가족 사진을 찍는 날이었어요. 서윤이가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1년 전 뼈만 앙상했던 소녀는 어느새 건강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자라 있었어요. 정원으로 나오니 승민과 미영이 이미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구나. 다들 예쁘게 입었네. 미영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사진작가가 가족들을 배치했습니다.
가운데에 승민과 미영, 양옆에 네 아이가 나란히 섰어요. 뒤로는 벚꽃이 만개한 나무가 배경이 되었습니다. 자, 웃으세요. 카메라 셔터가 찰칵찰칵 눌렸어요. 처음에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곧 자연스러운 웃음이 번졌습니다. 은서가 갑자기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고 그 순간 찍힌 사진이 가장 자연스럽고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사진작가가 카메라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6명의 가족이 활짝 웃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족사진 촬영이 끝난 후 승민과 세자매는 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언덕 위의 아담한 납골당이었어요. 1년 전 수진의 유고를 모신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납골당 주변에 꽃이 만발해 있었어요. 승민이 정기적으로 관리를 부탁해 두었거든요. 수진이 어렸을 때 좋아했던 코스모스와 해바라기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자매가 엄마의 유골함 앞에 섰어요. 서윤이가 품에서 편지 3장을 꺼냈습니다. 세자매가 각자 엄마에게 쓴 편지였어요. 엄마, 우리 왔어요. 서윤이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어요. 엄마, 나 서윤이야. 지금 나는 삼촌 집에서 잘 살고 있어. 동생들도 건강하고 지우랑도 진짜 자매처럼 지내. 엄마가 걱정했던 일들, 이제 하나도 안 일어나. 매일 따뜻한 밥 먹고 푹신한 침대에서 자. 엄마가 그렇게 바라던 거잖아. 서윤이가 잠시 숨을 골랐어요. 엄마, 나 이제 안 울어.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있으면 슬플까봐. 그래도 가끔은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 그건 어쩔 수 없더라. 엄마 사랑해. 다음에 또 올게. 서윤이가 편지를 접었습니다. 다음은 은서 차례였어요. 은서가 삐뚤빼뚤 쓴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 나 은서야. 나 요즘 그림 배워. 선생님이 잘한다고 칭찬해줬어. 나중에 엄마 그림 그려줄게. 엄마가 제일 예쁘게. 엄마 보고 싶어. 은서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서윤이가 동생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서가 편지를 읽었어요. 엄마, 민서야. 나 피아노 배워.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 칠 수 있어. 나중에 하늘에서 들려줄게. 엄마 사랑해. 많이 많이. 세자매가 엄마의 유골함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승민이 조카들 뒤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수진아, 들었지? 애들이 잘 크고 있어. 걱정 마. 승민이 나지막이 말했어요. 바람이 불어 코스모스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수진이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봄날의 따뜻한 위로처럼 당신에게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외삼촌 승민과 동생 수진이 그리고 세자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는 봄날 인생입니다.